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박인혁입니다. 자,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물리학2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단순한 벡터 합성 문항이 되겠습니다. F1과 F2의 크기가 각각 1N이고 서로 90도의 각을 이루고 있죠. 자, 그때 두 힘을 합성하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각선 방향 굳이 그림 그릴 필요도 없죠. 45도라는 거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루트 2N이라는 것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 3번입니다. 자, 2번 원자 모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보호 수소 원자 모형, 그리고 하나는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왼쪽 그림은 양자수에 따라서 전자의 궤도 반지름이 정확하게 특정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되겠고, 오른쪽 그림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점으로 나타낸 거죠. 이게 현대 원자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별이 됐고, 기억을 보겠습니다. 가에서 전자는 양자 조건을 만족하는 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한다.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N은 1, N은 2 이런 식으로 양자수에 따라서 반지름이 정확하게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에너지와 속력도 정확하게 특정되는 게 바로 수소 원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 두 번째, 나가 보호 수소 원자 모형이다. 잘못된 거죠? 나는 현대 원자 모형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 틀렸고, 자, 디귿 보겠습니다. 보호 원자 모형에서 현대 원자 모형으로 바뀐 이유가 불확정성 원리를 반영하기 위해서였죠. 자, 그래서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는 게 현대 원자 모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디귿 맞고 정답 4번입니다. 자, 3번 도플러 효과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음원에서는 진동수가 F0인 음파를 발생시키고 있고 A에서 B를 향한 방향으로 속력 V로 운동합니다. 자, 이때 A와 B에서 측정한 진동수를 각각 FA 그리고 FB로 정의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 질문과 상관없이 FA와 FB는 도플러식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음파의 속력을 라지 V로 놓는다면 여기는 라지 V, 여기도 라지 V, 그 다음에 파원의 속력, 파원의 원래 진동수가 들어가겠죠. V는 조금 이따 정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파의 속력, 그리고 파원의 속력, 파원의 원래 진동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A 같은 경우에는 음원이 멀어지고 있는 거죠. 파원이 멀어지기 때문에 진동수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쪽에서는 파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진동수가 커져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도플러의 기본 공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기억을 보겠습니다. 자, FA는 라지 V, 마이너스 V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고 해야 되겠죠. 진동수가 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두 번째 A와 B의 크기를 비교한 거죠. FA와 FB를 비교하면 당연히 FB가 더 크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는 쪽은 진동수가 증가, 멀어지는 쪽은 진동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 니은은 정답이 되겠고, 디귿 보겠습니다. FB하고 속력 V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자, 속력 V가 빨라지면 여기서 라지 V가 커집니다. 그럼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FB도 같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V가 증가하면 FB도 증가한다고 해주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 맞고 정답 5번입니다. 4번 트랜지스터 문제 보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 회로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는 NPN인지 PNP인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중요한 조건이 나와 있죠. 전류를 증폭하고 있다. 즉, 증폭작용이 이미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폭작용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미터와 베이스가 순방향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죠. 다이오드로 가정했을 때 이미터와 베이스는 순방향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전압을 오른쪽을 플러스를 주고 왼쪽을 마이너스 주고 있는데, 이게 이미터와 베이스 관점에서는 다이오드로 볼 때는 순방향 조건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형이 플러스에 연결되고 N형이 마이너스에 연결돼야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순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 방향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미터와 베이스, 전류의 증폭작용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바이어스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컬렉터 쪽에서는 이쪽에서 전류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전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컬렉터 쪽에서도 전류는 이렇게 흘러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컬렉터는 당연히 이미터와 같은 N형 반도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로의 전류 방향 그리고 NPN 방향 다 결정이 됐습니다. 자, A를 보겠습니다.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그렇다면 증폭작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는 잘못된 설명이고, 트랜지스터는 NPN형이다. 정답이죠. NPN 구조가 되기 때문에 B는 맞고, 세 번째, X에서 전류는 기역 방향으로 흐른다. 맞는 거죠.
이미터 쪽에서 전류가 나오고 베이스 쪽으로 들어가고 컬렉터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C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B하고 C가 맞는 내용이 되겠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간선 문제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단색광의 파장이 람다1일 때 생긴 간선무늬, 그리고 오른쪽은 람다2일 때 생기는 간선무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강과 상세를 나타내보면 O점은 당연히 보강이죠. 그 다음 여기가 상세 간섭, 다시 P점이 보강 간섭이 됩니다. 이쪽은 가운데 당연히 보강 간섭이고 여기에 상세, 다시 보강, 여기에 다시 상세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람다1과 람다2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 크기는 간선무늬 간격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간선무늬 간격 다시 보시면 상세까지 보면 2칸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기는 총 3칸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3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간선무늬 간격이 3분의 2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간선무늬 간격이라는 것은 공식을 여러분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D분의 L 람다인데 자, D라는 것은 슬릿 간격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D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L이라는 것은 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L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격은 단순하게 파장에 비례하는 형태인데 간격이 3분의 2로 감소했기 때문에 파장도 3분의 2로 감소했다라고 해주면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 람다2는 람다1의 3분의 2에 해당한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 2번입니다. 자, 6번 원운동 문제 보겠습니다. 자, A하고 B는 현재 반지름이 동일한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0초일 때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시간이 t0가 됐을 때 A하고 B가 만난다라고 돼 있고 A가 B보다 느리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B의 주기가 t0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B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 주기 후에 A와 만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한 주기 동안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자, 충돌할 때까지 B의 운동 궤적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이 점에서 A랑 충돌하게 됩니다. A는 B보다 느리기 때문에 A는 그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A와 B의 0에서 T0까지 이동 경로를 그리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먼저 보시면 이동 거리는 A가 B보다 작다. 맞죠? 3대 4가 됩니다. 이동 거리가 3대 4이기 때문에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 두 번째, 각속도를 물어봅니다. 자, 각속도의 정의는 동일한 시간 동안 회전하는 각이 몇 대 몇인가? 이걸로 비교해주면 되겠죠? A가 270도 도는 동안에 B는 360도를 돌기 때문에 각속도는 3대 4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는 맞는 표현이죠. 이는 정답이고 자, 디귿 구심 가속도입니다. 구심 가속도는 오메가, 각속도를 구해놨기 때문에 오메가로 표현하면 R, 오메가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메가의 제곱은 9대 16이 되기 때문에 구심 가속도는 A가 B의 16분의 9배에 해당한다고 해야 되는데 4분의 3이라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 맞고 정답 3번입니다. 자, 7번 축전기 회로 문제 보겠습니다. 축전기 A와 B가 나와 있는데 극판의 간격과 면적은 같지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유전체가 다릅니다. 자, 전기 용량씩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거죠. 유전율, 그 다음에 D분의 S인데 A하고 B는 D도 같고 S도 같지만 유전율은 서로 다르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조건은 저항 R과 ER로 연결되어 있고 완전히 충전되어 있다는 상황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는 A와 B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류가 들어가는 경우는 충전되는 과정 또는 방전되는 과정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충전이 끝났기 때문에 전류 경로는 이 저항 쪽을 통해서만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전류 경로는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왼쪽 저항과 오른쪽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동일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V는 IR, V는 IER이기 때문에 전압은 3분의 V, 여기는 3분의 2V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전압은 1대2로 지금 분배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전기 A에 걸리는 전압은 왼쪽 저항 R에 걸리는 전압과 동일하겠죠? 왼쪽 일치, 오른쪽 일치. 그래서 왼쪽 길이 전위가 같고 오른쪽 길이 전위가 같기 때문에 A에 걸리는 전압도 3분의 V가 되고 B에 걸리는 전압은 3분의 2V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 조건에서는 A하고 B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서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전압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2분의 1 CV 제곱이 되겠죠? 자, C가 다르고 V는 몇 대 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같으려면 C는 몇 대 몇이 돼야 되는가? 이거를 전압비를 이용해서 구해 나가는 얘기가 됩니다.
자, 전압이 제곱을 한 결과는 1대 4가 됩니다. A하고 B가 1대 4가 되기 때문에 전기 용량은 이게 1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기 용량은 4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A가 전기 용량이 4C라고 한다면 B는 C가 돼야 된다. 그런데 D도 같고 S도 같기 때문에 이 엡실론 유전체의 유전율도 4대 1이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했고 기억을 보겠습니다.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서로 같다. 맞죠? R을 지난 전류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고 그대로 ER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은 정답이고, 자, 유전율은 A하고 B가 4대 1이다. 정답이죠? E는 정답이고, 세 번째,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하량은 C 곱하기 V로 비교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 전기 용량은 4대 1이고 전압은 1대 2가 되기 때문에 Q는 2대 1이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A가 B의 2배다라는 것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니은 틱은 모두 맞고 정답 5번입니다. 자, 8번 단진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A하고 B는 각각 P하고 Q에서 가만히 놓는다라 되어 있죠. 그럼 A는 중력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 B는 단진자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 파악 일단 끝났고 기억을 보겠습니다. B의 속력이 처음으로 최대가 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자, B의 속력은 최저점인 R에서 최대 속력이 나오겠죠. 즉 B가 R점까지 왔을 때 A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낙하하는 거리는, 자, 이거는 높이가 아니라 A가 낙하하는 거리입니다. 낙하하는 거리는 가속도 가치인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이동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B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A가 이동한 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B가 최저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를 우리는 구해내야 되는데 그거는 단진자의 주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B가 여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이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즉 한 주기가 됩니다. 단진자의 주기 공식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죠. 2파이 루트 L 나누기 G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는 스몰 t라는 것은 전체 주기의 4분의 1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2분의 파이 루트 L 나누기 G가 됩니다. 전체 한 번 진동의 4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4분의 1을 취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이동한 거리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T의 제곱을 대입해주면 2분의 1 G 그리고 4분의 파이 제곱 그리고 L 나누기 G가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정리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8분의 파이 제곱 그리고 L이 되는 거죠. 자, 파이 제곱은 9보다 클 거기 때문에 여기는 1보다 큽니다. 그래서 A가 낙하한 거리는 L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L인데 A가 이동한 거리는 L보다 크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 될 거는 낙하한 거리를 물어본 게 아니라 기억에서는 수평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높이는 L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기억은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높이 L에서 A의 속력은 R에서 B의 속력보다 큰지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A가 됐건 B가 됐건 이 높이 L까지 내려오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A는 높이가 많이 감소했고 B는 높이가 조금 감소한 거죠. 자, A는 실제 속력을 구하면 루트, 자, 높이 H에서 자유낙하했을 때 내려왔을 때 에너지가 보존되면 mgh equal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V는 루트 EGH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A는 루트 EGL이 되고 B는 이 높이에 해당하는 식을 넣어줘야 되겠죠. B는 루트 EGL 1-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즉 간단하게 식으로 보여줬지만 간단하게 A는 높이가 많이 내려왔고 B는 높이가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에 의하면 속력 증가는 A가 더 크게 나와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유는 틀린 겁니다. 디귿, B의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 R에서보다 작다 그랬는데 Q에서 R까지 오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다로 바꿔줘야 됩니다. 디귿은 틀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만 맞고 정답 1번입니다. 자, 9번 교류 회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저항, 코일, 축전기, 직렬로 연결된 회로고 오른쪽은 다 똑같은데 축전기의 간격만 2배로 늘린 거죠. 앞에서 축전기 문제에서도 봤지만 전기 용량은 엡실론 D분의 S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간격이 2배로 늘어나면 전기 용량은 절반이 되겠죠. 즉 여기에서 전기 용량을 C라고 한다면 여기서 전기 용량은 2분의 1 C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코일의 L이라고 표현한다면 L은 똑같고 C는 변했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왼쪽 회로에서 회로의 공명 진동수를 F0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공명 진동수는 L과 C가 결자하는 거죠. 루트 LC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미리 구하자면 여기에서 C가 2분의 1이 되면 F0는 루트 2배가 될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공명 진동수는 식을 다 쓰자면 2파이 루트 L은 그대로인데 C가 절반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루트 2 F0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디귿 질문 내용이었죠. 나에서 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루트 2배다. F0의 루트 2배다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기억은 우리가 미리 다 했습니다.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 더 크다라는 것은 맞는 거죠. 기억은 맞고, 니은 보겠습니다. 축전기의 저항 역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자, 축전기의 저항 역할 XC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2파이 F C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C가 클수록 저항 역할은 작아진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전기 용량 C가 더 크기 때문에 저항 효과는 더 줄어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니은에서는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만 맞고 정답 1번입니다. 자, 10번 관성용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A에 대해서 B가 탄 우주선과 C가 탄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속도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조건이 나옵니다. B가 관찰할 때, 내부에서 관찰한 겁니다. B가 관찰할 때 P를 가만히 놓으면 이 P는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C가 볼 때 Q를 가만히 놓으면 Q도 아래쪽으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 얘기는 관성력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관성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C가 볼 때도 관성력의 방향이 아래쪽 방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성력과 실제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위쪽으로 가속도 A, C가 탄 우주선도 위쪽으로 가속도 A'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B하고 C가 탄 우주선은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죠. 자, 그리고 조건이 또 있습니다. B가 관찰할 때 H만큼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 여기서도 H만큼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을 비교했는데, 자, 초기 속도 0으로 B하고 C가 볼 때는 각각 PQ의 초기 속도가 0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H만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2분의 1 AT의 제곱으로 나올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2분의 1 A', T'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H만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C가 관찰할 때가 이동하는 건 시간보다 B가 C보다 더 작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비교하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B 쪽이 C 쪽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비교가 다 끝났습니다. 기억을 보겠습니다. A가 관찰할 때 B의 가속도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정답이죠. 그래야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A가 관찰할 때 가속도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란 말이 정답이 되겠죠. 가속도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빨리 낙하한다. 더 짧은 시간 동안 H만큼 이동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답이고, 세 번째, B가 관찰할 때 P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 가만히 놨더니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관성력이 아래 방향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Y 방향 정답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고 정답 5번입니다. 자, 11번 광전효과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실험에서는 금속판에 단색광을 비춰주면서 그때 측정되는 광전류의 최대값 그리고 정지전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광전류의 최대값이 갖는 물리적인 의미는 광전자 전체 개수가 되겠죠. 자, 이쪽은 광전자 수를 의미하고 이쪽은 최대 운동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죠. 최대 운동에너지에 비례하는 게 바로 정지전압입니다. 자, 그러면 광전자 수를 결정하는 빛의 요소는 뭐냐? 바로 빛의 세기가 되겠고, 최대 운동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빛의 진동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실험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A만 비췄을 때 광전자의 광전류의 최대값 EI0, 그 다음에 정지전압 V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B를 추가한 거죠. 자, B를 추가했는데도 광전자의 개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B는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죠. B는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은 정확하게 A에 의해서만 광전 효과가 생기고,
그래서 광전자의 개수도 같고 최대 운동 에너지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 기억은 V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 마지막 실험, 세 번째 실험은 B의 효과는 없기 때문에 C에 의해서만 광전자의 개수 I0, 최대 운동 에너지 EV0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A하고 C를 비교하면 빛의 세기는 A가 C보다 더 큰 거고 빛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C를 비출 때가 더 크기 때문에 진동수는 C가 A보다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실험을 분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둘 다 A에 의해서만 최대 운동 에너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억은 V0와 같다라고 해야 되겠고 기억은 틀린 거죠. 두 번째,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자, A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만 B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동수의 크기는 전체를 다 정리하자면 C가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A, 그리고 금속판에 문턱 진동수가 있고 C는 B였죠? B는 그거보다 진동수가 더 작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니은 정답이죠. 세 번째,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정지전압에 비례한다는 거죠. 정지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1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더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니은만 맞고 정답 2번입니다. 자, 12번 케플러 법칙 문제 보겠습니다. 자, A는 행성을 중심으로 해서 원궤도를 돌고 있고 B는 초점으로 해서 타원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하고 B의 가속도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가 제시가 되어 있죠. 자, A하고 B가 받는 R자임은 행성으로부터 받는 만율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우리가 만율력으로 표현해보면 F, A하고 B가 받는 R자임은 만율력 상수 거리의 제곱, 행성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 그리고 행성의 질량, 그리고 A 또는 B의 질량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A 또는 B가 받는 R자임이 됩니다. A하고 B는 스몰 m은 다르겠죠. 위성의 질량은 다르겠지만 만율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게 A와 B의 R자임이기 때문에 MA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됐건 B가 됐건 가속도라는 것은 위성의 질량과는 관계없고 행성의 질량과 행성까지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행성의 질량도 어차피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속도를 결정하는 변수는 행성까지의 거리밖에 없다는 거죠. R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는 게 만율력만 받을 때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그래프에서 우리가 가속도가 36대 9대 4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가속도의 크기를 보면 36대 9대 4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거리비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리라는 것은 이거는 거리의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거리의 비율은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역으로 6분의 1대 3분의 1대 2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나타내면 6을 곱하면 1대 2대 3이라는 거죠. 즉 A가 됐건 B가 됐건 거리가 36대 9대 4로 나올 때 그때까지 거리는 1대 2대 3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A는 가속도가 9로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는 2로 일정하다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반지름이 2에 해당한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B는 가속도가 최대일 때는 거리가 1, 가속도가 최소일 때는 거리가 3이다 라는 뜻입니다. 거리가 최대인 지점은 근일점이 되겠죠. 여기까지 거리는 1이 되고 가속도가 최소일 때는 원일점이 되겠죠. 여기까지 거리는 3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리 관계를 다 구했고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B의 속력은 T1일 때와 T2일 때 누가 더 큰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T1일 때는 가속도가 작고 T2일 때는 가속도가 큽니다. 행성까지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있다는 거죠. 가까이 오게 되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속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즉 가속도가 크면 거리가 가깝고 거리가 가까우면 속력은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기억은 반대로 얘기해서 틀린 겁니다. 기억은 틀렸고 두 번째 T1일 때 B는 P점을 지난다고 돼 있는데 자, T1일 때는 가속도가 9A가 되기 때문에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지점이 됩니다. 자, 근데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지점이 B의 궤도에서 보면 여기도 이만큼 떨어졌지만 여기도 이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이 점이 맞냐, 이 점이 맞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운동 방향이 나와 있죠? B의 운동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P를 지날 때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니까 가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지날 때는 가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거고 이 위쪽을 지날 때는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P점은 가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여기를 지나는 게 맞고 저 위쪽은 가속도는 9a 로 같지만 가속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날 때가 바로 이 점을 지날 때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A하고 B의 공전 주기를 비교하는 건데 공전 주기는 긴 반지름이 결정하는 거죠. 자, A는 어차피 반지름이 2로 고정이 돼 있고 B는 긴 반지름을 구하면 1에서 3까지 이거의 절반이 되겠죠. 그 긴 반지름은 마찬가지로 A와 같은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긴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공전 주기도 같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 맞고 정답 5번입니다. 자, 13번 전기장 문제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전하 AB 사이에 AB 주변에 생기는 전기력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전기력선의 개수를 통해서 우리는 A와 B의 전하량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A로 들어가는 또는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적고 B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량은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A의 전하량을 Q라고 한다면 B의 전하량은 그거보다 더 크다라는 게 결론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나오는 또는 들어가는 전기력선이 B 쪽으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였다면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서로 밀어내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은 A하고 B의 전하 종류가 서로 반대라는 뜻이 됩니다. 즉 A가 양전하면 B는 음전하고 A가 음전하면 B는 양전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 전기력선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을 보시면 가에서 X축상의 마이너스 T와 플러스 T 사이, 여기가 되겠죠? 자, 이 사이에서 전기장이 0이 될 수 있느냐, 즉 양전하를 놔뒀을 때 이 양전하가 받는 힘이 0이 되는 위치가 존재하느냐, 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A하고 B는 양전하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겠죠? 전하의 종류가 반대이기 때문에 A가 밀면 B는 당기고 A가 당기면 B는 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서로 같은 방향으로 주기 때문에 힘이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있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틀렸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점전하 C를 여기에 추가했을 때 A, B, C에 의한 전기장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나오려면 B하고 C의 전하 종류가 같아야 되느냐 아니면 서로 달라야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C가 이 점에 줄 수 있는 전기장의 방향은 Y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밀거나 당기는 방향만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X방향 성분은 A하고 B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 전체 전기장의 X성분은 A와 B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A가 만드는 전기장보다 B가 만든 전기장이 더 크기 때문에 B가 이곳에 만드는 전기장의 X방향 성분은 오른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B는 오른쪽 방향으로 X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만드는 실제 전기장을 다시 그리면 B는 자기 쪽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A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A는 이쪽으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나 전하량이 더 작기 때문에 A가 만드는 전기장은 작게, B가 만든 전기장은 더 크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A하고 B가 만드는 전기장을 합해서 그려보면 두 개를 벡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C까지 더했을 때 결과적으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C 방향 성분이 45도가 되려면 이쪽으로 더해줘야 되겠죠? C가 이 방향으로 더해져야 된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 됩니다. 물론 실제 방향은 여기에서 이렇게 더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C까지 더하면 이제 A, B 그리고 C까지 더하면 45도가 될 수 있다라는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B는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음전하, C는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양전하, 그리고 A는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양전하다. 이게 최종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디귿에서 얘기하는 B하고 C의 전하 종류가 같다란 말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서로 반대 종류의 전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14번 저항회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일한 재질의 원통형 금속막대 XYZ가 나와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 길이까지는 같지만 단면적이 1대 2대 4로 제시가 돼 있죠. 자, 그러면 회로에서 저항의 크기라는 거는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 단면적이 XYZ가 1대 2대 4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거의 역수를 취하면 저항은 4대 2대 1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X의 저항을 4로 보면 여기는 2, 여기는 1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차피 우리는 가운데로 나눠서 볼 거기 때문에 이 절반씩 다시 나눠서 나타내면 여기를 4, 4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R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R이다라는 게 저항.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구한 결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소비 전력을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죠. S1, S2가 모두 열려 있을 때 소비 전력이라고 나오는데, 자, 소비 전력이라고 하면 회로에서 소비 전력은 간단하게 전체 저항분의 전원의 전압 R분의 V제곱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스위치가 모두 열려 있게 되면 전류가 어느 경로로 흐르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Y쪽으로는 전류가 갈 수가 없죠. 여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Z쪽도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X의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스위치를 처음에 다 열어놓으면 이때 저항은 8R이 나오게 됩니다. 8R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자, 두 번째에서는 이제 S1, S2가 모두 닫혀 있을 때죠. 자, 모두 닫혀 있으면 여기가 연결되고 연결됩니다. 자, 그때 전류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보면 일단은 X쪽으로도 갈 수 있고 Y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류가 올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절반은 무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아래쪽을 통해서 일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왼쪽은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왼쪽은 4R과 2R의 합성장, 오른쪽은 4R과 R의 합성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스위치를 둘 다 닫았을 때는 왼쪽 저항과 오른쪽 저항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저항은 4R과 2R의 합성이기 때문에 역으로 더해주면 4R분의 3이 나오겠죠? 4R분의 1 더하기 2R분의 1 더하면 4R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저항으로 바꾸려면 이걸 다시 역수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3분의 4R이 되는 거고, 자, 오른쪽은 4R분의 1, R분의 1 하면 4R분의 5가 나오겠죠. 그럼 역수로 구하면 5분의 4R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스위치를 모두 닫았을 때의 전체 저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저항은 두 개를 더하면 직렬이기 때문에 더해야 되겠죠? 15분의 20 더하기 12, 32R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15분의 32R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저항의 크기를 비교하면 여기는 1, 4, 그래서 15대 4가 나오는 거죠. 15대 4라는 저항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비 전력은 다시 저항과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소비 전력으로 나타내면 4대 1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는 합성 저항의 B, 여기는 소비 전력의 B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이게 문제에서 P0라 했기 때문에 여기는 4분의 15P0다라는 게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 3번입니다. 자, 15번 전자기유도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금속고리를 이렇게 비틀어 놨죠. 이렇게 비틀어 놓은 상태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점점 증가시킬 때 이 고리에 유도되는 전체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전선 방향 꼬여 있다는 거, 비틀어 놨다는 거 잘 보시고, X가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별개로 해서 생각해 보면 X가 증가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즉 왼쪽의 큰 도선은 반시계 방향이면 이렇게 전류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유도 전류를 만들려고 하고 오른쪽도 이렇게 유도 전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회로 전체를 보면 이쪽에서 만든 전류가 여기에서 만든 전류와 서로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유도 기전력을 따로 구한 다음에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압의 차이를 구해줘야 됩니다. 합을 구하면 안 되고 차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유도 기전력을 우리가 나타내보면 여기서는 각각의 면적은 변하지 않고 자기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dt, db 형태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차이를 바로 구해주면 왼쪽 도선의 면적과 오른쪽 도선의 면적 차이만 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dt, db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기 때문에 면적 차이를 구해준 다음에 dt, db만 곱하면 되겠죠. 자, 왼쪽은 파이 곱하기 4d 제곱이고 오른쪽은 파이 곱하기 d의 제곱, 도선의 면적이 되는 거고, dt, db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3t 제로분의 2b 제로가 기울기가 됩니다. 3t 제로분의 2b 제로. 자, 그래서 여기를 더할 거냐 아니면 뺄 거냐, 이게 이 문제의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도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만들기 때문에 빼주는 게 맞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3d 제곱이니까 3은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t 제로분의 2b 제로 먼저 적고 2b 제로,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d의 제곱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이 반대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 2번입니다. 자, 16번 볼록 렌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렌즈에서 물체까지 거리를 A라고 정의했고 초점 거리는 F, 그 다음에 물체 크기를 H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상의 크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H가 물체의 크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배율로 보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기억과 니은 질문을 보시면 배율이 1로 나오는 이 지점의 위치가 어딘지를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 니은에서는 특정 위치에 따라서 상의 크기가 어디가 더 크게 나오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원래 기본 렌즈 공식은 이렇게 되겠죠. 물체에서 렌즈까지 거리, 그 다음에 상에서 렌즈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초점 거리. 자,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대입해서 풀 수도 있는데 어차피 기억 니은은 배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배율로 정리해 놓고 푸는 게 좀 더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B분의 1은 F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기 때문에 AF분의 A 마이너스 F가 될 거고 기억 니은이 배율 질문이기 때문에 배율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배율은 물체까지의 거리와 상까지의 거리 B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A분의 B 역수로 가면 A 마이너스 F분의 F가 배율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기억 니은을 푸는 게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하나씩 풀어도 되겠지만 이걸로 바로 가자는 거죠. 자, 기억을 보면 상의 크기와 물체의 크기가 똑같이 나온다. 즉 배율이 1이 나오는 지점이 어디냐. 이 값이 1로 나오는 지점이 어디냐를 물어본 거죠. 자, 이 값이 1이 나오려면 A는 0이거나 그게 여기에 해당하죠. A가 0이거나 아니면 A는 2F면 됩니다. 2F를 대입하면 배율이 정확하게 1로 나오죠. 자, 이건 우리가 실제로는 기본 암기사항으로 배웠던 내용입니다.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 두 번째, 상의 크기는 3분의 2F일 때 자, A가 3분의 2F일 때와 A가 3분의 5F일 때 상의 크기 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배율이 몇 대 몇인지만 구하면 되겠죠. 자, 3분의 2F를 넣으면 여기는 3분의 1F가 되기 때문에 배율은 3배가 나오게 됩니다. 배율은 3배가 되고 3분의 5를 넣으면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5배가 됩니다. 자, 원래 물체 크기보다 3배 커지고 1.5배 커지기 때문에 상의 크기끼리 비교하면 2대 1로 2배만큼 더 커진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5배라 했기 때문에 이해는 틀린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A가 3F라고 했을 때 상과 렌즈 사이 거리, 즉 B가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죠. 자, A에다가 3F를 대입했다. 그럼 여기는 3F분의 3이기 때문에 여기는 3F분의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B는 2분의 3F면 되는 거죠. 2분의 3F면 이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에서 렌즈 사이의 거리 B는 2분의 3F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 디귿이 맞고 정답 3번입니다. 자, 17번 등가속도 운동 문제 보겠습니다. 자, 초기 조건 5점, 원점에서 30도 각도로 물체가 출발을 하고 첫 번째 영역 1번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역 2번으로 들어가게 되죠. 영역 2번에서는 가속도가 달라져서 다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S까지 오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는 P점과 R점이 X축으로부터 가장 많이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Y방향 속력이 0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P점과 Q점은 X축 위치가 같습니다. P점이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L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점은 P점과 Q점이 X축의 값이 서로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탄젠트 값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X방향 속력과 Y방향 속력이 몇 대 몇인지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 Y를 분해해서 보자면 Y방향을 먼저 보자면 Y방향에 대해서 영역 1번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영역 2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같기 때문에 5점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P에서 Q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같다라는 거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Q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R에서 S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도 같다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R점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균 속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높이를 구할 겁니다. 그러려면 각 점에서 X방향 속력과 Y방향 속력의 B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시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속력이 V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Y방향 속력은 우리가 2분의 V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2분의 루트 3V가 되겠죠. 근데 2분의 1을 들고 다니면 귀찮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라지 V라고 놓는다면 여기는 루트 3 라지 V가 됩니다.
자, 그리고 y방향에 대해서 변이가 0이 되죠. 시작에서 여기까지 오면 변이가 0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의 기본 특징은 변이가 0이면 속력이 같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변이가 y방향 변이가 0입니다. 그러면 속력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속력은 일단은 아래쪽으로 라지 V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변이가 0이 된 거죠. 그럼 y방향 속력은 위쪽으로 라지 V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탄젠트 값을 알려줬죠. 탄젠트 값이 2루트 3분의 1이다. 2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속력은 2루트 3 라지 V다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P하고 Q점을 분석하면 되는데, P점과 Q점은 X방향이 같기 때문에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한 동안에 X방향은 변이가 0이 되는 그런 등가속도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PQ에서는 X방향 속력이 서로 같다는 거죠. 여기서 X방향 라지 V 프라임이면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라지 V 프라임이다 라는 게 등가속도 운동에서 변이가 0일 때 나타나는 속력이 같다라는 결과를 이용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O에서 P까지 가는데 시간과 P에서 Q까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같기 때문에 X축 방향에 대해서 X축 방향의 속도 변화량이 서로 같은 크기로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빠른 속력, 느린 속력이니까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루트 3 라지 V 마이너스 V 프라임이고, P에서 Q까지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2V 프라임이죠. 자, 이렇게 하면 V 프라임의 값이 나오게 되고, V 프라임은 3분의 루트 3 라지 V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점에서 속력을 다 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거는 평균 속력만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문제는 끝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R점의 높이, 즉 R점까지의 Y방향 변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Y방향 평균 속력과 시간, 그리고 X방향 평균 속력과 시간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구간에서 X방향과 Y방향을 구별해 주면 되겠죠. 자, 2번 구간에서 X방향 평균 속력 구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여기는 3분의 6 루트 3. 그럼 합은 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속력은 6분의 5가 됩니다. X방향에 대해서는 평균 속력이 6분의 5 루트 3 라지 V가 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걸린 시간을 우리가 T라고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T. 이게 X방향 변이 3L이 된다는 거죠.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라지 VT 이퀄 이걸 없애면 루트 3이 되고 5분의 6이 되는 거죠. 5분의 6 루트 3 L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구하면 끝나는 거죠. H라고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H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시작할 때 라지 V, 여기는 Y방향 속력이 0이 되는 거죠. 평균 속력 2분의 라지 V.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 시간은 여기 T의 절반인 2분의 T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4분의 1이 되겠죠. 이거의 4분의 1이니까 10분의 3 루트 3 L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최종 결론이 되겠죠. 자, 결론은 X방향, Y방향 속도를 우리가 구해주면 단순하게 평균 속도와 시간의 곱으로부터 변이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7번 정답 1번입니다. 자, 18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 보겠습니다. 직선도선 4개, ABCD 4개가 XY 평면에 수직으로 놓여 있고 우리는 5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할 겁니다. 자, 문제에서 첫 번째 조건은 5점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이죠. 자, A가 만든 자기장과 B가 만든 자기장과 C가 만든 자기장의 합. 이게 5점에서는 플러스 X 방향으로만 EB0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EB0, B0를 빼고 쓰겠습니다. X 방향은 2, Y 방향은 0.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조건은 네 도선 중에서 B, C, D만 더하게 됩니다. B와 C와 D가 만드는 자기장을 합했더니 X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 Y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두 조건을 구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 B, C, D가 만드는 자기장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A, B, C, D가 만드는 자기장은 그러면 X 방향 얼마고 Y 방향 얼마인가? 그래서 이거를 피타고라스로 더하면 전체 자기장의 세기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걸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자기장의 합을 구하면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과 이 식에서 BC를 소거하게 될 겁니다. 즉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A-D가 되겠죠.
그럼 x방향은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이 되고 0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A하고 D가 만드는 자기장의 차이가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XY 성분이 나와주면 되는데 자, A가 만든 자기장 보겠습니다. A가 만든 자기장은 이 선과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선상의 자기장을 만들게 되겠죠. 이쪽 방향 또는 이쪽 방향을 만들게 될 겁니다. 즉 X가 2면 Y는 1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부호는 같고 크기는 2대 1로 만들기 때문에 A가 만드는 자기장을 우리는 플러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A라고 놓는다면 D가 만든 자기장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D는 이 선의 수직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게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 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부호가 반대고 크기는 1대 2가 나와야 됩니다. 자, D가 만든 자기장을 플러스 D X방향을 플러스 D라고 놓는다면 Y방향은 마이너스 2D가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이 식을 만족하면 됩니다. 자, 식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2A 플러스 D, X방향 성분이 되겠죠? X방향 성분은 플러스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D 이거는 Y방향 성분이니까 4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다 2를 곱하고 좌변도 하고 우변도 하면 되겠죠? 그러면 4 더하기 2, 5A는 10 나오기 때문에 A는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고 A가 플러스 2면 D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A가 만드는 벡터 성분, 자기장 성분이 실제 값으로 나타내면 여기는 플러스 4, 여기는 플러스 2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D는 뭐 구할 필요 없습니다. A만 구하면 BCD가 만드는 자기장에 A가 만드는 자기장을 더하면 ABCD 자기장의 전체 값이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1과 4를 더하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와 플러스 1을 더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X방향으로는 플러스 3B0, Y방향은 마이너스 2B0가 됩니다. 피타고라스로 더하면 루트 9 더하기 4, 13이 되겠죠. 최종 정답은 루트 13B0가 네 도선의 자기장을 모두 더했을 때 결과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 4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될 텐데 일단은 EH 높이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습니다. 그럼 구간 1번과 구간 2번에서 힘을 받아서 여기서 정지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자, 문제 조건에 의하면 1번과 2번에서 수평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움직이는 동안에 속력이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힘은 왼쪽으로 F가 작용한다면 여기서는 EH에서 출발했는데 3H까지 일단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속력이 증가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F가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은 2번에서가 1번에서의 루트 3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루트 3t, 여기는 t가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두 구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힘과 시간 또는 가속도와 시간입니다. 여기가 at라고 한다면 여기는 a 곱하기 루트 3t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1대 루트 3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속도를 표현하면 최종적으로 0이고 여기는 루트 3v라고 넣는다면 루트 3v만큼 감소한 거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v만큼 속도가 증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h에서 내려왔을 때 속력을 v0라고 넣는다면 여기는 v가 증가하기 때문에 v0 플러스 v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속력 관계 문제 조건에 의하면 여기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1번과 2번에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즉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V0와 V가 몇 대 몇인지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2대 3이라고 한다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도 2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V0의 제곱만큼 증가했다고 한다면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느린 거죠. 여기는 V0 플러스 V의 제곱 마이너스 3V 제곱만큼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크기가 2대 3이기 때문에 여기에 2분의 3을 곱하면 양쪽이 같아진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V0와 V가 몇 대 몇인지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인지를 알고 E1, E2 비율 구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3V0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2를 이쪽으로 보낼 겁니다. 2V0의 제곱, 이항하면 V0의 제곱.
자, 여기는 2v 곱하기 v0인데 2를 곱해서 다시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 4, v0, v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v 제곱인데 2가 곱해지니까 4가 되겠고 이항하면 플러스 4v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풀어주면 되는데 바로 답이 보이시죠? v0가 2v로 나오게 됩니다. v0 마이너스 2v를 제곱한 식이기 때문에 v0는 2v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여기는 2v, 여기는 3v.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운동에너지의 변화량만 이제 구하면 끝나는 거죠. 운동에너지로 다시 나타내면 여기 운동에너지를 4K라고 한다면 여기는 9K, 여기는 3K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량은 여기에서 5가 변할 때 여기서는 3만큼 변하기 때문에 E1과 E2의 비율은 5대 3이다라고 해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 3번입니다. 자, 20번 포물선 운동 문제 보겠습니다. 자, A하고 B는 P점에서 같은 속력 V로 각각 던지게 됩니다. 발사각이 다르죠? 자, 그런데 수평 이동 거리는 15r로 똑같이 나왔고 최고점의 높이 차이는 4r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평 이동 거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같은 속력으로 던진다면 수평 이동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45도로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식으로 다 유도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45도로 던지면 최대 거리가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이가 알파만큼 각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알파만큼 각도가 늘어나게 된다면 속력이 같을 때 수평 이동 거리는 최대 거리보단 작게 나오지만 두 개는 수평 이동 거리가 똑같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럼 결국에 이거의 X축과 이루는 각은 이거의 Y축과 이루는 각과 같습니다. 이게 B가 되고 이게 A가 되는 거죠. 그림에서. 자, 그래서 초기 속력을 비교하면 B의 X방향 속력과 A의 Y방향 속력이 같고 B의 Y방향 속력은 A의 X방향 속력과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하고 B의 속력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A는 X방향 속력이 V1, Y방향 속력은 V2라고 했을 때 B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바뀐다는 거죠. X방향 속력이 V2, Y방향 속력이 V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수평 이동 거리는 똑같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나 Y방향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점의 높이는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평 이동 거리를 먼저 표시하면 A 같은 경우에는 X방향 속력이 V1으로 일정하죠. 자,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은 여기에서 V2로 시작했으면 여기서 V2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Y방향 속도 변화량은 EV2가 됩니다. Y방향 속도 변화량은 EVT고 가속도가 G가 되기 때문에 이게 채공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방향 속력과 채공시간을 곱하면 X방향 이동거리 15R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B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해보면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B는 X방향 속력이 V2고 채공시간이 G분의 2V1이 되는 거죠. V1으로 시작해서 V1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채공시간이 됩니다. 이게 15R로 나온다는 건데 결국에 써놓고 보면 똑같은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V1과 V2가 서로 바뀌면 수평거리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나온 식이기 때문에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점 높이를 비교하자면 최고점이란 것은 여기서 V2로 시작해서 높이가 0이 될 때,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높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EGH는 V2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도 EGH는 V1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V2의 제곱과 V1의 제곱을 빼주면 EG 높이 차이가 된다는 거죠. 높이 차이가 4R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V1과 V2에 대한 두 가지를 구한 거죠. EGH V2의 제곱, EGH V1의 제곱. 그래서 EGH의 차이가 V2와 V1의 제곱 차이와 같다라는 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V1 곱하기 V2가 자, 위식을 다시 밑에 적습니다. V1 곱하기 V2가 2분의 15 GR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은 16대 15가 나오게 됩니다. 16대 15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15를 곱하고 여기에 16을 곱하면 결국에 같은 크기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15를 곱하면 15V2의 제곱 마이너스 15V1의 제곱 그 다음에 16이 되겠죠. 마이너스 16V1, V2 마이너스 15V1의 제곱 이퀄 0이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인수분해서 풀면 되는데 여기는 5 곱하기 3 여기가 5 곱하기 3이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6이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25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V2하고 V1은 부호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3V2 그 다음에 5V1 이 두 개가 합이 이 두 개의 합이 0이 나오면 된다라는 게 최종 결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V2 마지막 결과입니다. V2는 3분의 5V1이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즉 5대 3이다라는 결과입니다. 여기가 5대 3이라는 게 최종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4R과 15R에 대해서 정리하면 V1과 V2의 비율이 나오게 되고, 자, 문제는 TA와 TB를 물어본 건데 TA는 이거죠. TB는 이걸 V1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V2가 0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의 2배, V1이 0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의 2배는 이 속도에 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TA 대 TB는 5대 3이다라는 게 최종 결과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 5번입니다.